자, 231조 양도 또는 취득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었어요. 전통적인 출제 부분. 다만 과거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단독 문제로 잘 못 나오는데 2014년도 개정돼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나왔죠. 내년 2015년도에도 역시 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일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매매 등 유상과 무상 취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물론 2014년도 개정된 것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가 개정됐지만 일단은 여러분 매매 등 유상 양도 보죠. 이제 과세대상으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두 가지 가액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랬어요. 무슨 가액과? 취득가액과. 무슨 가액이? 양도가액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액의 차액이 양도로 인한 차익이 되는 거죠. 요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두 가지가 제시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요게 뭐 6억 원이었고요. 4억 원이었다 봅시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 주고 사서 4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에 양도했다는 얘기야? 6억 원에 양도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양도를 해서 차익은 얼마 발생했어요? 2억. 요 2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보겠다? 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요 양도 차익 2억 원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실현된 소득으로 모아서 뭐 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양도소득세 때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양도가액과 뭐가 주어야 된다고요? 취득가액. 그러면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정시키려면 어느 시점에서 양도한 걸로 보고 어느 시점에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그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을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취득 시점의 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 양도 시점으로 결정된 시점에서 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기준이죠. 별표 2개.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별표 2개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가 여기가 개입되는 거죠. 부동산의 매매면 바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규정이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죠. 언제 양도한 걸로 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도 시기는 역시 뭐와 원칙과 또 뭐로 나눠져요 여러분? 예외로 나눠지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칙 언제 양도한 걸로 봐라? 사실상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굳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요거는 사실상 뭐와 같은 말이죠 여러분? 잔금 지급일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를 결정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일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금 청산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어떤 분은 난 세법은 저래서 짜증나. 똑같은 매매 당사자인데 취득자는 잔금 지급일인데 양도소득은 뭘로 표현하고 있다? 대금 청산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게 같은 날이죠. 다만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사실상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당연히 사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잔금 지급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대금 청산일로 표현했느냐? 수험생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냐? 아니죠. 취득세는 누구 기준이고? 취득자 기준이죠. 취득세는 누구 기준?
취득자 기준이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취득자 기준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양도자 기준이죠. 어? 이상한 표정 짓는 거 아니야? 취득세는 누구 기준이야? 취득하는 사람 기준이잖아, 여러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잔금을 어떻게 되는가?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어야 되는가? 잔금 지급이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취득자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라는 얘기야? 양도자 기준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합시다.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그러면 갑은 양도자고 을은 뭐가 되는가? 취득자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뭐가 와서야 되는 거고? 취득세 과세가 되는 거고, 갑 입장에서는 뭐가 와서야 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취득자 기준이니까 어떤 날로 표현했는데?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을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니까? 양도자 기준이니까 양도자는 잔금을 받는 사람이야?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야? 잔금을 받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란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요 강의실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데 어디만 앉으면 의자에만 앉으면 그냥 멍 때려져. 그죠?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여. 근데 나가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그동안 다 인생 살아오는 과정에서 다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얘기하면은요, 맞붙으면은 제가 가끔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은 얘기하죠? 그러면 나가서 얘기하면 제가 게임이 안 돼요. 청산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디만 앉으면, 여기만 앉으면 제정신이 아니래 뿌얘지면서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갖고, 예,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저도 가서 졸아요. 꼼빡꼼빡 침도 흘리고. 그래서 조금 이따 지나보면은 책이 뻣뻣해 침에 젖어갖고. 근데 여기 오면은 또 요 앞에 서면은 존다고 뭐라 그러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뭘로 표현했는데? 잔금 지급으로 표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대금 청산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취득세는 누구 기준이고 취득자 기준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누구 기준이다 보니까 양도자 기준이다 보니까 양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잔금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가?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같은 날이야, 다른 날이야? 같은 날이야, 같은 날. 다만 취득세는 요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했죠. 무슨 날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했던 거였죠. 이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갈 거냐,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갈 거냐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됐죠. 그래서 취득의 형태가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즉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고, 사실상.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는 거야? 계약상으로 갔죠. 기억나시나요? 예,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스키야, 몇 주 전 걸 물어보냐? 이해되셨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무슨 말이 없어요? 예, 계약상이란 말이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절대 계약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원이 아주 좋아하죠. 다시 한번, 취득세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계약상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만 나온다고, 여러분? 사실상만 나오고 뭐는 나오지 않는다? 계약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를 설명하는 데서 약정 지급일 또는 계약상 이런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 좋죠, 뭐. 이게 원칙. 그래서 언제 양도한 걸로 말하 결론? 사실상 대금 청산이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또 뭐가 붙어 거기? 단서가 붙죠, 여러분. 다만
뭐 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날에 뭐 하면 불분명한 경우 하나 밑줄.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상이 아니라 뭘로 간다 여러분? 밑줄 등기 접수일. 이것이 출전이 좋아하는 거죠. 일단 장난치기가 좋습니다. 시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체기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고. 시험이야 시험.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 거죠. 언제 양도한 걸로 볼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늦은 날? 빠른 날. 제가 누차 과세는 강조하는 거. 과세권자는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빠른 걸 좋아한다, 늦는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한다. 빨리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도 빨리 붙어야 돼요, 여러분. 시기가 늦어지면 힘들어져. 저 보세요, 저. 원래 제 키가 1m 85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만 해도 1m 85였다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떨어져 갖고 이렇게 된 거야. 오메기 주고. 그래서 더 이상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타산지 저로 삼아갖고 여러분 난 쟤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시험에 내년 꼭 붙어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언제 양도한 걸로 보냐? 사례 문제가 나왔다. 사례 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잡아내면 돼요. 뭘 잡아내고? 사실상 대금 청산이가 뭘 잡아내고? 등기 접수를 잡아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요 두 개만 보면 돼. 다른 건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당연히 문제 만들 때 이렇게 하겠죠. 계약일 만들어 놓고 1차 중도금 지급일 잡아놓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끄집어냈고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끄집어내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등기 접수를 제시하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오로지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둘 중에 하나만 잡아내서 빠른 날로 몰고 가면 게임은 끝! 근데 크게 이렇게 또 사례 문제로 내면은 계속 삽질해요. 계약일도 찝쩍거려보고 중도금 지급일도 한번 건드려보고 심지어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갑니다. 아니야 여러분. 결론 냅시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거기 무상이 도망갔다? 무상이 이게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덮어졌네요. 덮어졌어. 그래서 제 카페에 가면은 요게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 넘길 때는 횡으로 돼갖고 횡 쪽으로 표시돼갖고 쭉 다 있는데 여기 편집하는 과정에서 종 쪽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에서 아마 잘렸나 봐요. 그래서 제 카페에 가면 이렇게 횡으로 보는데 횡이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카페 오시면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클릭할 수 있으니까 주시고. 자, 어쨌거나 무상 갑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무 나가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실무 나가면 민계공 까부지 말라고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양도를 했는데요. 양도로 한 자산이 중간에 상속을 받았거나 중간에 증여받은 자산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보유로 하다가 상속이 개시가 됐죠. 상속이 개시가 되면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누가 갖고 있다가 상속인이 갖고 있다가 양도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두 개 나오는 거죠. 어떤 날과 상속 개시일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 두 가지가 제시가 됐겠죠. 그러면 이때는 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할 거냐 상속 개시일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는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이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취득한 거고
증여자가 취득해서 증여로 인해서 누구한테 넘어온 거죠? 수증자한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수증자가 뭐 하다가 보유하다 양도했다. 그러면 그 수증자가 양도할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증여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요때에 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대해서 뭐가 과세가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상속세나 또는 뭐가 과세가 되는 거죠? 증여세가 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뭐가 과세가 됐죠, 여러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는 물론이고 뭐가 과세됐어요, 이때? 취득세 과세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잖아. 누가 상속을 받은가? 상속인이. 그럼 상속인이 이 언제 취득한 걸 보냐? 언제 넘어왔어? 당연히 상속 개시일이죠.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증여받은 시점은 취득세는 언제로 받았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계약일이죠, 계약일. 에이, 집에 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다 하나같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 봅니다. 상속 개시. 그런데 뭐는 증여는 국세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증여받은 날인데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증여계약일이다.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이걸 증여받았어야 하는데 증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돼? 일단 여러분 증여받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떤 계약서? 증여계약서 작성해야죠. 계약서를 작성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나타날 것이고 증여 목적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뭘 작성한다?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날을 우리는 뭘로 보고? 계약이라고 보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제3자가 증인을 서야 돼. 그걸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공증을 받죠. 법무사무소 가서 뭘 받으면 돼?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그래서 공증을 받아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 등기하셔야죠. 요게 같은 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요거 그려놓으세요. 요거 저거는 그려놓으시라고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계약일에. 실제 증여받은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라는 국세 쪽에서는 언제 증여받은 날, 이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보는 거예요. 증여받은 날, 이거 그냥 증여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때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는 것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증여받은 날에 대한 시간적 기준은 우리 양도소득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냥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보면 돼요. 증여받은 날.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언제 증여받은 걸로 볼 거냐? 그는 목적물에 따라서 달라지네. 부동산은 언제? 등기일에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동사는 인도일에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타켓을 어디다 잡으면 부동산으로 타켓을 잡으면 결론 언제 증여받은 날로 본다? 등기 접수일.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 그래서 취득세는 하나의 증여인데
취득세일 때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일 때의 과세 시기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그거를 꼭 좀 구분해 달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고 여러분? 계약일. 그리고 증여세와 양도 언제? 증여받은 날. 단 이날은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할 때는 분명히 구분해서 정리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출전 장난치기 좋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피상속인이 4억 원이 취득해서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5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로 가면 여러분 이때 요 4억 원과 6억 원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뭘로 과세한다? 실지거래가로 계산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계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이 나오면 상속과 증여가 나오면은 실지거래가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매매가 아니야. 상속과 증여를 받으니까 거래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나오는데 그 다른 말이 뭐냐? 시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는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무 나가셔도 다 아셔야 되고 여러분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뭐는 나올 수가 없다? 실지거래가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다. 그 대신 나오는 말이 뭐다? 시가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를 할 때는 무슨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상속을 받았을 때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의 그 재산의 가액이 얼마였던 얘기야? 5억 원. 이때 이 5억 원은 뭐를 말한다고 여러분? 시가, 시장 가치.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동영상 보신 분이 질문해요. 아, 짜증나 죽겠네. 교수님, 시가는 뭐고 실질거래가액은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이해가 안 가. 아니 뭐가 어려워. 실가는 뭐야? 실지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고 시가는 뭐야 여러분? 시장 가격 가치.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혹시 가격 가치 배우셨나요? 가격 가치는 같아 달라? 달라. 요거는 무슨 개념이고 요거는 가격과 가치 중에서 무슨 개념이고 가격 요거는 가치. 까불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 증여란 말이나 무슨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시가 과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피상속인이 취득했다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이 갖고 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양도한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면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보유하다 양도했을 때 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 하라고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 그러면 이때 상속 개시일은 언제냐? 세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상속 개시일은 어디서 규정되느냐?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 사유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들고 있죠. 어떤 날이죠? 첫째, 사망일. 또 하나가 있죠. 실종선고일입니다. 실종선고일. 아저씨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확 뭘 때려버려. 실종선고 때려갖고 5년 만기 되면 얘는 사망으로 의제돼 버려. 그러면 사망으로 의제되면 첫째,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저거. 상속이 개시됩니다. 둘째, 재혼이 가능합니다. 재혼 별표 3개. 그러니까 집 나간 아저씨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스키 마음대로 해라 스키야.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안 들어와도 절대 전화 안 와요. 그래 들어오지 마라. 근데 뭐 할 때 전화 오냐? 돈 안 들어오면 전화 와요. 통장에 빨리 돈 안 들어오면 야 왜 오늘 돈 안 들어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전화 오는 날은 딱 뭐가 들어오지는 않았구나. 자, 놓치지 마세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가액을 얼마를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양도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취득가액을 얼마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5억 원을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도책이 얼마 되니까요? 1억이 되네요. 1억. 양도책이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네요. 아, 그러면 장기 보유 자산일 때 양도 차익이 커지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구나? 뭐 하면 되겠구나? 상속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아저씨한테 가갖고 여보 이걸 얘기하면 아저씨가 자발적으로 간다, 짐 싼다? 짐 싸겠죠. 그러면 상속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증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법은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상이전인데 상속세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일 때는 항상 세부담이 뭐하다? 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증여자가 뭐 했다가 취득했다가 이거를 뭐로? 증여로 누구한테 넘겼어요? 수증자한테 넘겼죠? 그래서 수증자가 뭐 하다가? 보유하다 양도했죠. 그러면 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고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러면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 당시 가액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야.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그러니까 단순히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도 시기를 본다는 건 그 시점의 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양도 가액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취득 시기로 보겠다는 것은 그 시점의 가액을 뭘로 잡겠다는 얘기야? 취득 가액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여러분 중간에 상속과 증여가 없었으면 이 자산의 양도차익은 얼마 되는 거예요? 2억이죠? 얼마 주고 사서? 4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다고? 6억.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야. 근데 중간에 뭐가 있게 되면 상속과 뭐가 있게 되면 증여가 있게 되면 요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이날이 아니라 언제다?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결론 냅시다. 상속받은 자산을 6억 원에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을 6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이 자산의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양도차익 얼마라고? 1억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죠. 내가 뭐 할수록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차익 커지는 걸 중간에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상속으로 가긴 힘들잖아. 그죠? 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아저씨 앞에다 얘기해봐, 이거.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내 명의로 증여해 줄래? 상속해 줄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뭐라고 여러분? 상속 개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 그럼 결론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 증여. 그러면 요때 가액 요 5억 원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됐겠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 됐죠? 그럼 요때 요 가액을 뭘로 잡으라? 양도가에 대응되는 이걸 뭘로 잡으라?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결론 양도책은 얼마? 1억. 양도책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셔야죠.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죠. 무조건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뭐가 부과된다? 상속세나 증여세. 또 그리고 반드시 and 뭐가 과세된다? 취득세 과세된다. 취득세. 그러면 여러분은 의사결정해야 되죠. 내가 직접 양도를 했을 때 양도차익을 예상해보고 증여를 했을 때의 양도차익과 그 증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담 비용, 취득세와 증여세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바로 부동산 세금 컨설팅이야. 이게 세금 컨설팅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한테 가면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준다는 얘기야. 비교를 못 해준다는 얘기야. 직접 양도했을 때 과세가 예상되는 양도차익과 증여를 통해서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을 이걸 여러분이 비교해서 이게 더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방식을 취합시다 라고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다는 얘기야.
이놈의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뭘 물어보기만 하면 맨날 딴 사람한테 토스해. 세무를 물어보면 세무사한테 가서 세무장한테 연락해주고, 민법 등 법률적 문제를 물어보면 법무사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고객은 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없어 보여. 오로지 하는 건 뭐밖에 없어? 물건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물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컨설팅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컨설팅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전문직 종사제 공인중개사 5글자가 없어요. 우리는 국가고시 합격했는데 전문직 자격시험을 붙었는데 은행이나 사회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에서 사회적 레벨을 높은 거 보면 공인중개사 5글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상 전문직 종사제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조만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한번 변혁이 도래가 됩니다. 실제 나왔습니다. 정부 안건으로 금년 초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연구에 대한 변경에 대한 용역을 줘갖고 공인중개사보다 한 단계 상위 레벨의 자격증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해갖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정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게 뭐냐? 부동산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 레벨의 자격증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 띄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국토교통을 할 때 공인중개사 앞에 들고 일어났어요. 과천하고 시청 앞에 가서 농성했죠. 이거 붙어봤어야 알지. 농성했습니다. 진짜. 요즘에 최근에서 또 농성했죠. 최근에 또 왜 농성했어요? 네, 중개수수료. 낮추겠다. 옛날 가격을 맞춘 수수료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해서 부동산 가치가 뛴데 이 현재의 물가 상승된 수수료 했을 때는 예전에 작성된 수수료에 엄청나게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이 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낮춰주겠다 하니까 또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제 카페 가면 그런 사진이 막 붙어요. 어떻게 왔는지 찾아서. 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상속, 결론 냅시다. 저는 이걸 무척이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규정 때문에 진짜 양도소득세에서 어려운 규정이 나옵니다. 부당예산 부인 규정, 징역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도 강조했던 징역 2월 과세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계속 했죠. 그대로 나왔죠. 그걸 알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 냅시다.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어요? 징여받은 자산 양도했어요? 그러면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여러분? 상속 개시일 또는 징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징여세 과세 안 한다고 그랬죠? 6억. 그러면 이 징여할 당시에 얘가 5억 원이었다면 얘는 뭐는 없겠구나? 뭐는 없겠구나? 징여세는 없겠구나. 아, 그러면 6억 이내에서는 배우자 간에 뭘 통해서? 징여를 통해서 뭘 줄일 수 있겠구나?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직접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인데? 2억 원인데 내가 중간에 뭘 통해서? 배우자 간에 뭘 통해서? 징여를 하고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고? 징여받은 날이고 따라서 이 당시 가액 5억 원, 즉 징여세가 과세된 가액 5억 원이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뭐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되고. 그래서 양도차익이 얼마 된다고 여러분? 1억. 양도차익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즉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단 이때 주의하라. 뭘 따져봐야 된다? 뭘 따져봐야 된다? 이 당시 징여세와 뭐를? 취득세를 따져봐야 되겠죠. 취득세 징여받은 몇 프로? 3.5%. 상속을 받은 몇 프로? 2.8%. 이 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줄어드는 양도차익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이 부담액과 취득세 부담액과 줄어드는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양도차익이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얘가 더 커야죠. 줄어드는 양도차익이 더 커야만 이 증분 비용보다 증분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의사결정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해줄 수 있겠어요? 실무 나가고? 예,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냥 매매 임대차 물건이나 보러 가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는가 손님 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세무상담, 법률상담, 공경매상담, 투자상담, 모든 상담이 다 이루어져.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이 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죠. 세무상담, 법률상담, 투자상담, 경공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보셨잖아. 그래서 한번 공인중개사협회 제재가 들어옵니다. 변호사협회와 세무사협회에서 제재 들어옵니다. 야, 무슨 공인중개사가 그 자격증 취득해서 법률상담, 세무상담은 오로지 누가 하는 건데 변호사, 세무사 등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니네가 다 하니? 하고 한번 협회에 경고가 들어옵니다. 다 못 쓰게 하라. 쓰게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다 걸어버리겠다. 한번 제재가 들어왔어요, 협회에.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예전에는 공중개 사무실 보면 무슨 상담 쭉 다 써놨죠. 전지전능하신 분에서 인생 상담까지 이루어져. 근데 공인중개사가 그게 매력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척이나 저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결론 요걸 꼭 잊지 마시고요. 특히 상소, 특히 뭐 증여 잘 보셔야 돼요. 증여는 출전이 장난치기 좋다. 취득세에서의 과세 시기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시기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의제 취득 시기. 실무 나가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의제 취득 시기는 글자 그대로 실제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시기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무조건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취득 시기는 지금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60년대도 취득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무한히 이 의제 취득 시기는 자 보세요. 이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가는 걸 잘라버리겠다는 게 바로 의제 취득 시기입니다. 절단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취득 시기가 무한히 어디로 가는 거? 과거로 가는 걸. 제가 주택은행 입회해가고 첫 번째 장기주택자금 대출 금액이 그 당시에 한 호당 얼마 대출 금액이냐?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대출 2천만 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주택 구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억이 안 넘어갔을 때니까. 억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택 가격이 억으로 넘어간 게 바로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그때부터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주택 가격이. 물론 저는 그 당시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는 과거를 경험을 하는데 노태우 정부 때 맞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5대 신도시 맞는 거 아니야?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게 뭐고요? 과천시고요. 제가 과천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었는데 그죠? 이 당시 신도시, 수도권,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라 신도시, 5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건설 갑자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 요소가 딸리는 거죠. 공급 요소가 딸리니까 그 건축 자재 중에 일부가 모래 같은 게 이게 정상적인 모래가 아니라 막 판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게 어디예요? 일산 막 들어가고 그랬죠, 모래. 그래서 문제 많이 나왔어, 그때. 아니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신 분들 아니야? 지금 주식 얘기하고 있나 내가? 부동산 전문가라면 부동산은 어떤 히스토리도 여러분이 아셔야죠.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부 이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난 영향을 받죠. 정권별로,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도 좀 보실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예를 들어서 1980년대, 1970년이야. 자, 1970년대 그 당시에는 주택이 뭐 1,000만 원 단위였죠. 몇 천만 원. 근데 지금 팔니까 얼마? 6억 단위야. 그러면 이 당시에 장기 보유한 자산을 비교하면 양도차익이 얼마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1,000만 원 있어,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계산해서 6억 원이 양도했을 때. 이해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이때의 물가와 이때의 물가가 직접적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옛날에 뭐 버스 타니 뭐 20원 토큰 뭐 그런 거 다녔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 있었어. 사람아. 20원 내고 학교 다녔다, 나는. 그죠?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 시기가 여러분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세법은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죠.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과거로 가다 보면 이때 물가와 직접적 지금 현재 시점 물가를 직접 비교하기는 뭐하니까 무리가 따르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뭐 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입니다. 결론. 부동산은 이 취득 시기가 이 전 과거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야? 1985년 1월 1일 날로 잘라버리겠다. 그게입니다. 예, 알았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세무서에다. 자, 길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 그러니까 이전에 취득했다. 그러면 무조건 일로 오란 얘기야. 일로 오라. 그러면 이 의제 취득 시기는 여러분 양도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어? 양도자한테 이 규정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하죠. 취득가액이 줄어드는 걸 어느 정도 잘라버리겠다는 규정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 소위 말하는 무슨 규정이야?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이죠. 뭐뭐 한 걸로 본다. 끝자를 보세요. 뭐뭐 한 걸로 본다. 그러면 실제 취득 시기가 이와 달라더라도 무조건 법률에서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취득하신 분은 여기서 잘려버리는 거죠. 취득 시기를. 무조건 여기서 다 잘립니다. 예.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죠. 232조. 예. 여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제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지대로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